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지금 4,140선입니다.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가 많이 속한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나마 좀 하락했거든요. 특히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AI 총대장주 엔비디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계 일본인인 이 마사요시 손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 예.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매각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거 혹시 엔비디아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권시장은 오불관은 우리하고는 다른 별세계이다. 우리는 계속 뜨겁게 간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뭐 다소의 지금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시아 정권 시장에서는 일본보다도 훨씬 잘 나가는 그야말로 계속 우길 성천의 기세로 뻗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뉴욕 증시 살펴보면 정부의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가파르게 좀 올랐던 모양인데 간밤에 좀 어땠습니까? 예, 뉴욕 증시는 이제 이 셧다운 호재, 그다음에 인공지능 버블의 악재 요 두 개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셧다운이라는 게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지한 것이잖아요. 무려 40일 이상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40일 이상 연방정부의 거의 모든 업무가 올 스탑이 됐습니다. 통계도 발표하지 않고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고용이 줄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주는 식품 보조금, 그 저소득층 이것도 지금 완전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극적으로 지금 타협을 해서 아마도 오늘 밤에 미국 하원이 셧다운을 끝내는 안에 최종 표결을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이미 상원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꽉 막혀 있었던 미국 경제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한편에서는 오르고 또 한편에서는 기술주, 인공지능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제 밤사이에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이 마이클 벌이라는 영화 빅쇼트에 나왔던 이 공매도 저승사자. 2007년도, 2008년에 뉴욕 증시가 무너지기 직전에 무너진다는 조짐을 알고 공매도를 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로 지금 빅쇼트로 나와 있기도 한데 이 양반이 아주 작심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또 팔란티아 같은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회계장부 조작을 하고 있다. 지금 실적이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짜다.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사오는 이 GPU, 반도체, 요게 그 몇 년만 지나면 1, 2년 만에 거의 그 생명 주기, 수명을 다 해버리고 새로운 첨단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명을 단축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로부터 사왔던 GPU를 수명이 더 늘어났다 해서 3년짜리를 6년 또는 5년으로 늘려놓는 바람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주들이 발표하는 회계장부는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정조준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물론 이 공매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 마이클 버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2007년도, 2008년에 트라우마가 있는 뉴욕 증시에서는 한번 다시 보자, 인공지능.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이 되는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면 지금 코스피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5대 그룹의 시총이 과반을 넘더라고요. 이런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전체 주식 대중화라든지 한국 경제의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상장이 돼 있고 거래를 하는데 그 종목 수에다가 현재 시세를 곱한 것이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를테면 A라는 기업을 내가 주식을 100%를 다 사버리겠다 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의 총액이 시가총액이란데요. 이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 중에서 절반 이상이 딱 5개 그룹, 5개 그룹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5개 대형 그룹의 대형주 빼면 나머지는 절반도 안 된다. 그 나머지가 숫자로는 절대 다수잖아요. 예. 수천 개의 회사 다 합쳐봐야 5개 그룹도 안 된다. 그만큼 우선 편중되고 있다. 편중되고 있는 게 재벌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양극화도 심각하지만 업종별로 보면 몇몇 업종의 주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또는 반도체 관련 AI주 이 대목만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반도체를 비껴간 분들이 또 주위에도 많아요. 그분들은 지금 체감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떨어진 종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밑전에서 지금 특정 업종의 편중 현상이 미국보다도 한국은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이제 돈을 남은 못 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분들은 또 포모 현상이라는 걸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포모 현상이요. 특히 요즘 20대, 30대들 굉장히 강박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병까지 됐는데요. 포모가 스펠링 FOMO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혹시 여기 대열에서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모든 매체를 보거나 잠만 자고 깨어나서 뉴스를 보면 주가가 올랐다, 금값이 폭등했다, 비트코인이 폭발한다 이런 소리인데 일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다른 사람 다 올라가면 나는 과연 괜찮을까? 실제로 지금 금융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유동성 장세라고 그래서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돈을 풀기 때문인데요. 그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돈을 풀어놓으면 자기 주식 투자하지 않아도 돈의 가치가 미래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포모 증후군이 있고요. 또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는 비트코인 이런 것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문 기사만 보면 또 방송 뉴스만 들으면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나 거는 왜 안 올랐을까? 예. 이런 공포감과 좌절감이 생겨서 더 초조해지는 이런 포모 증후군 이것이 주가 폭등 속에서도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못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금 담보 대출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저희가 몇 차례 뭐 영끌, 비투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없을까 우려도 좀 됩니다. 예, 지금 뭐 포모 증후군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영끌 그냥 영혼까지 끌어서 일단 투자하자. 에브리싱 랠리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들이 다 오르고 특히 요즘 주가가 한국 증권시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계속 지금 정책 당국에서도 그렇고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빌려서라도 레버리지 해서라도 투자하자. 자,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은요, 빌려서 하는 투자는 적당하게 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서 빌려 투자하면 한꺼번에 반대 매매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정부가 담보대출 막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신용대출도 막으니까
이번에는 예금 대출. 금융기관이요, 자기가 예금이 있으면 또는 보험 상품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경우에 내가 은행에 가입할 예금이 10%라 그러면 대출할 때 대출 이자는 20%를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금 담보 대출 하면 이자 면에서는 그것을 흔히 우리 금융용어로 꺾기라고 그러는데요. 꺾기를 당해서 실제로 이자 부담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담보 대출 할 때도 투자 수익률과 자기가 꺾기를 당해서 실제로 잃어버리는 이자의 기회비용, 요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한 2시간 전에 블룸버그라는 뉴욕 증시의 메이저 통신, 이게 통신사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블룸버그 여기서 한국을 꼭 집어가지고 한국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 조심해라 라는 경고등을 냈습니다. 이거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한 나라를 통해서 블룸버그가 꼭 집어서 한국 위험하다. VIX 지수라고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증권시장에 주가 올라가는 걸 보더라도요. 크게 보면 뭐 오늘도 올랐네, 내일도 올랐네 하지만 장중에 보면 조그마한 뉴스에도 한쪽에서 팔자 세력이 와르르 달려들어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다가 또 장마감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역전되는 역전의 재역전, 반전의 대반전. 이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증권사들도 예측하는 게 너무 다르고요. 어디는 4,500이라고 어디는 7,000이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마다 전망도 다르고 변동성이 높은 시점에서는 그 자신의 그 분석,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남의 말 듣고 부화내동하는 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갖고 자기가 전체 거시경제 지표 뉴스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히 블룸버그의 경고 이 대목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뭐 세제 등 혜택 강화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앞으로 좀 담겨 있을까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예. 보여집니다.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 혜택이 투자자들한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각종 정책 당국의 대책 중에서 개인 투자자보다는 재벌들, 특히 대형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를테면 배당 분리 과세, 이것도 개인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지배주주, 대주주를 위한 것인데 물론 그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겠다고 해야 전체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한테 지시했다. 뭐 이 정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과 대주주들 간의 균형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지금 블룸버그도 한국의 증시의 변동성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올랐을 때 이 투자자들이 장기로 계속 투자를 해줘야 한국 자본시장이 상승세가 오래 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가가 오르면요,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라는 게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단기 급등을 하면 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권시장의 중장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오래 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세금 혜택을 좀 더 주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현 상황에서 결국 정권시장의 그 저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런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고 주식 시장은 좋은데 또 실질적으로 경제 또 우리가 느끼는 건 또 다릅니다. 이번에 경제 관련된 성장률 같은 것들 보면 일단 KDI 거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0.9%, 내년은 1.8%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 성장률 GDP가 얼마나 늘었느냐는 것인데요. 경제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보다 살짝 높아지는 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기본 체력이거든요. 기본 체력보다 너무 과하게 나갈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만큼은 가져야 된다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 여건도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반기에 우리 성장률 전망치가 0.6, 0.7 이렇게 굉장히 낮았고 최근도 지금 0.8이었는데 예. 이것이 0.9로 까지. 0.1%포인트를 상향 조정 올렸습니다. 이 트렌드, 상향 추세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일단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4분기에 서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0.9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1.8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세를 탔지만 잠재 성장률보다는 좀 못한 상태고 자, 이 성장이 왜 갑자기 잘 안 되던 성장이 부족하나마 상승세로 돌아섰느냐. 저는 거의 95% 이상이 반도체 효과로 봅니다. 지금 반도체가 정말 잘 팔리거든요.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 그 CPU, GPU 반도체 엔비디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급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게 매우 그 볼러타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한국 힘들다 이런 데게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반도체 하나에만 몰빵하는 경제는 조금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고 그곳에 그 반도체 경기 상승을 전 산업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 핵심에는 취업률, 고용률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자 수가 19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좋은 지표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30대 쉬어스 인구는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대책이 없을까요? 예, 경제 성장, GDP는 일단 생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잘 가야 소비도 되고 또 국민들의 복지,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지속 가능 성장 차원에서는 고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고용 증가 폭이 19만 명 정도 선인데 요게 뭐 아주 좋을 때 우리 30만 명 정도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작년 좀 어려울 때 10만 명대 초반에 비해서는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성을 보면요. 30대, 20대가 오히려 지금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9만 명이나 늘어났느냐.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이를테면 정년 퇴직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고용하는 그쪽 부분에서 고용이 폭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 사정이 좋은 것으로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 구조 개혁을 위해서 20대, 30대 고용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또 기업에서도 예. 좀 사회적 어떤 고통 분담이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